네, 국제사회 제재 움직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이 어제 6차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작년 9월에 단행한 5차 핵실험보다 성능이 10배나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증시나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북한이 두 차례에 걸친 ICBM 발사에 이어서 어제는 또다시 핵실험을 단행을 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상당히 숨가쁘게 네. 나라 안팎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뭐 북한과 관련된 일지 문제는 뭐 시간을 갖고 이렇게 상당히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는 사실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는 게 작년 9월부터 네. 이렇게 한번 짧게 끊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예. 작년 9월에는 뭐 아시겠습니다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우리 그 나라 안에 정치 문제라든가 이것이 경제에 미칠까 하는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됐었죠. 네. 이러한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작년 9월에 사실 5차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그다음에 사실 그 국정 문제와 달리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은 굉장히 튼튼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 증시가 올라왔던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올해 7월 달에는 두 차례 걸쳐서 ICBM 발사,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해서 이것이 그 지난주에는 탄도미사일이 일본 그 영해를 대서 국제사회의 그 비난이 상당히 높아서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 문제 전문가들도 강원 전략을 한다면 사실 좀 시간을 갖고 다음 뭐 이렇게 북한 행동이 상당 기간 좀 이렇게 시간을 경과한 상태에서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됐습니다는 네. 사실 그 이러한 예상과 달리 미국의 노동절 이제 미국 시간으로 이제 월요일이 노동절입니다. 예. 오늘이 그다음에 어제는 이제 중국에서는 브릭스 정상회담이 그렇죠. 시작되는 첫날이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보면 그 국제 정세에서 이완된 틈을 타서 이번에 그 6차 핵실험을 단행한 상태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사실 북한이 국제사회 분위기라든가 또 굉장히 그 바르셀로나 체제에 의해서 지난번에 유엔의 그 안보리 제재 북한의 그 이 위하 조달 차단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강력한 그래서 북한이 좀 상당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응이 있지 않겠느냐 네. 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다음 행동이 상당 기간이 늦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봤었거든요. 예. 근데 이러한 그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다 아랑곳하지 않고 6차 핵실험을 단행해서 이후에 북한 문제에 관련된 이런 문제에서 기존에 있었던 문제를 좀 재판해야 되지 않느냐, 다시 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럴 만큼 이 문제가 국제사회에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특히나 이번 6차 핵실험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예. 있죠.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해드리면 네. 이거는 한국 내외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이렇게 시각들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해외에서 한국과 관련된 또 남북 당사자 문제가 주변국에서 만차오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 내부의 북한 문제 전문가보다는 해외에서 보는 시각이 현 정부라든가 국내 증시에 시사점을 많이 던져주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그 5차 핵실험까지는 상당히 강도를 좀 국제사회 분위기를 생각해서 북한도 그 이렇게 강도 문제에서는 좀 조율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6차 핵실험 강도는 5차 핵실험에 비해서 최대 10배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뭐 평가하는 기관에 따라서는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거나 5차 핵실험 문제에 대해서 핵실험의 강도에 비해서 10배 정도 되니까 종전에는 국제사회 분위기 생각해서 핵 강도를 좀 이렇게 조율을 했었는데 이걸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향후의 국제질서 재편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좀 고려치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목적을 아주 명확히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국제사회 의미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ICBM의 수소폭탄 탄두장착. 저도 뭐 이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는 수소폭탄 장착. 이게 수소폭탄이 굉장히 위력이 세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을 지향한다 하는 이런 데서 목적을 그렇게 명확히 했던 것도 두 번째로 그 구별하고 국제사회 의미를 많이 주고 있다. 또 특히 미국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입장에서 의미를 부여한다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다자적인 차원에서 2차 ICBM 발사 이후에 유엔 안보리 제재안 이 시간을 통해서도 비교적 강도 있는 내용이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정리해 드렸습니다는 이것을 무시하는
일종의 무시하는 이런 입장에서 과연 북한이 이렇게 유엔 안보리 제재가 들어갈 경우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반발이냐 아니면은 그냥 일방적 무시냐 하는 차원에서 유엔의 그 추가적인 제재와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게 됐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단행한 핵실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예. 이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태도라든가 국제사회에서 보면 유엔과 이렇게 다자 채널 이런 데서 굉장히 좀 의미가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도 어제 그 상당히 당혹스럽죠.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는 브릭스 정상회담 첫날이거든요. 이 브릭스과들이 오랜만에 이렇게 침체에서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뭐 트리플 강세에서 경제라든가 주가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위안화 가치가 동시에 강세를 보이는 이런 트리플 강세가 보는 상태고요. 인도 요새 좋죠. 브라질도 브라질 국채를 비롯해서 굉장히 좋은 상태고 러시아도 상당히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7에서 8% 정도 안정적 수익이 나오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기지개를 펴는 상태에서 네. 사실 그 브릭스의 핵심적인 정치적 지지에 해당되는 중국에서 이 정상회담이 열리는 상태이고 중국에서 정상회담이 열린 상태에서 지금 중국이 국제사회의 위상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 정상회담을 굉장히 주력했고 국제사회에서 축제 분위기를 그렇군요. 연출시키려고 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첫날에 네. 사실 이게 6차 핵실험이 단행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북한이 핵실험 단행할 때는 중국과 의견을 좀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런 상태에서 보면 의견을 나누지 않았지 않느냐, 중국을 무시했지 않느냐 예. 하는 상태에서 중국 정부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이 분위기가 이렇게 연출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종전보다도 이런 5가지 측면이 향후의 국제 대응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어떤 쪽으로 이렇게 입장이 양립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 우리나라 북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거 아니고 이런 쪽에 지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예.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북한에 관련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얘기 나왔는데요. 종전에 얘기했던 시각에는 그렇게 크게 제시하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네. 방송을 위해서 사실 그동안 나온 그 외신 같은 것을 정리해서 이런 5가지 의미가 향후에 북한 문제 관련된 이런 국제 질서의 재판에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번 핵실험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단행된 핵실험입니다. 미국의 반응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현재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예. 이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는 공식적인 반응을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정부 부서의 그 공식적 전례를 나오지 않고 있는데 왜냐하면 미국은 좀 공휴일인데다 그다음에 오늘까지 노동절이 아닙니까? 그러네요. 예. 그렇게 해서 내부적인 그 실무적인 측면에서 사실 그 대응 체제는 아마 지금 준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네. 있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트럼프 정부의 첫 이렇게 공식적 견해는 어떤 모습이 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그동안 공화당이라든가 미국의 군사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번에 그 수소폭탄 정착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어제 그 트위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얘기했던 사항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화당은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에 비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강경 자산을 예. 보이거든요. 이게 공화당의 전통입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또 이전에 오바마 정부와 달리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강도 있는 것은 일부 사람이 사실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낮음에 따라서 이걸 돌파형이다 해서 근데요. 절대적으로 그런 해석이 잘못된 것은 뭐냐면 미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면 전환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본인의 추측이지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것도 공화당이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데요. 미국의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개인의 지도를 만회하기 위한 이런 쪽의 전략은 오히려 그런 전략을 취했다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에 몰린다 이렇게 보이랬습니다. 네. 일부 증권사의 그 이코노미스트라는 사람이 근거 없이 그런 얘기를 해서 한동안 이것이 증시의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런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개인의 지지도를 올린다. 그런 거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않을 겁니다. 그럼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때에 추측이 없는 개인적인 생각을 증권회사의 공식적인 페이퍼를 가지고 그렇게 쓰는 것은 상당히 오히려 인포데믹 현상이다. 쓸데없는 정보로 인해서 우리 경제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국민을 불안케 한다 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그거는 공화당의 전통이라든가 또 미국의 군사정책이라는 것은 미국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데는 최대 경계거든요. 이건 민주당과 관계없이 민주당 공화당 관계없이 미국의 군사정책은 최우선이
미국의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미국의 재산을 지키고 미국의 영토를 지키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그런 개인적 측측성 발언 일제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일본의 그 영해를 침공한 탄도미사일이 되는 상태에서 태평양으로 처음으로 발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이번에는 미국을 위협을 하기 위해서 수소폭탄 같은 이런 것을 장착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네. 미국의 전 지역에서 보면 굉장히 위협을 당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공식적 견해는 나와야 이야기했습니다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개인적 트윈트를 통해서 이렇게 평가한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공식적 견해가 노동절이 끝나고 나오겠습니다. 아니면 그 전에도 나올수 문제의 예. 심각성을 볼 땐 나오겠습니다는 네. 투트랙으로 이 투트랙이라는 것은 미국의 단독 제재, 그 다음에 이 북한 문제 키를 갖고 있는 중국에 계속해서 협조를 구해 나가는 이런 쪽의 투트랙으로 강경 대응으로 이렇게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미국이 이 투트랙으로 북한에 강경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미국이 단독으로 북한을 제재할 만한 수단 어떤 게 있나요? 6차 핵실험 이후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군사 문제 관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네. 주목하는 것은 예. 결국 그동안은 투트랙 강조했지만 중국과의 협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애착을 느끼고 고집을 했던 상태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까지 중국의 협조가 의도대로 구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또 6차 핵실험이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의미의 종전과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단독 제재안, 미국의 단독 제재안에 대해서는 무게심이 중국과 협조 문제에서 옮겨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점이 앞으로 미국의 대응에서 우리가 지켜볼 대목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단독 제재안이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많죠. 네. 그런 상태에서 잠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직접적인 타결 문제. 네. 이건 이제 전쟁이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극한 사항은 사실 이렇게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언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또 가장 강력한 제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테러 지원 문제가 지금 의회 내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이것이 절차를 좀 앞당겨서 테러 지정국으로 재지정해서 북한을 국제사회에 격리시키는 방안 이런 예. 문제가 단독 제재로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정은 일가의 해외 도피 자산을 추적하고 동결하는 문제. 네. 이거는 이미 근거는 다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4월 달에 국제조세 정의 네트워크에서 파나마 페이퍼스를 발표한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김정은이 그 국제사회의 해외 조세 피지역이 얼마큼 재산을 갖고 있는지는 다 이렇게 파악돼 있기 때문에 이건 김정은을 국제 제재 리스크에 포함만 시키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김정은이 국제 제재 리스크에 포함시키는 방안 이런 것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북한에 대해서 사이버전 강화라든가 세컨드리 보이콧, 특히 세컨드리 보이콧 문제가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효성이 높은 수단이거든요. 뭐 세컨드리 보이콧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보통 이 북한 문제와 관련된 제재 문제에서 국가 대 국가의 제재인데요. 국가 대 국가의 제재만 하면 효과가 적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의 기업이라든가 중국의 개인들이 개인 차원에서 보부상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북한의 외화 조달이라든가 이런 게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이렇게 또 러시아의 어떤 민간 차원에서 기업이든 개인 차원에서 제재를 할 때는 사실 그것을 미국이 제재를 한다 하는 이것이 세컨드리 보이콧 문제거든요. 이게 과거 이란이라든가 경제제재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컨드리 보이콧 문제가 지금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는 더 강화하는 문제 이렇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그 유엔 안보리에 다자 채널로서 제재가 나왔습니다는 이것이 뭐냐? 바스테널 체제 활동을 통한 다국적 규제거든요. 이 바스테널 체제는 6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스테널 체제가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체제 여부와 관계없이 여기서 체제라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 민주주의 체제와 관계없이 인류에 반하는 인류에서 보면 핵실험, 핵무기 거래 이렇게 굉장히 인류에 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화학무기 지난번에 이제 사실상 사스케스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김정남을 이렇게 김정은이가 독사시켰을 때 이런 그 생화학무기를 인류에 일체에서 가장 최대적이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국제적으로 거래하던 이런 또 무슨 발사 실험을 하던 간에 이것을 했을 때는 국제적으로 제재한다는 체제가 바로 바스텔나르 협정에 의한 제재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유엔 안보리의 그 규제 문제도 이런 체제 입맥인데 이건 이제 직접적으로 바스텔나르 협정에 들어가 있는 대상
핵 문제가 되거든요. 6차 핵실험이. 그래서 발사체 체제를 통한 북한에 대한 다국적 제재 문제는 굉장히 강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미국이 주도하지 않겠느냐. 단독 제재에서 핵심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미국은 북한 문제에 키를 쥐고 있다고 하죠. 이 중국과의 협조 문제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네. 이제 단독 제재하는 네. 또 나름대로의 상당히 앞서 말씀드린 같이 극한 행동이 유발할 수 있는 네. 내용이거든요. 사실 북한이 이 미국의 단독 제재에서 극한 행동으로 이렇게 간다면 북한 문제 관련된 세계 모든 국가들이 네거티브 게임이 되겠죠. 사실 그 전쟁이 발생해서 극한 상황이라는 것은 모두가 패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중국과의 그 협조를 구해나갈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복잡한 단계로 되지 않겠느냐. 일단 미국의 요구를, 미국의 협력 요구를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선 중국이 사실 시진핑 정부가 장기 집권을 하고 또 인민들의 그 결속을 하는 지금 왜냐하면 부정부표 척결하는 상태에서 그와 관련된 사람이 이완하는 분위기가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내부 결속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미국의 협조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 협조 요구를 받아들일 때는 시진핑 정부에 대한 어떤 카리스마 내지는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조 가능성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단 분위기상으로 보면 6차 핵실험 발사하기에는 ICBM 그 발사 때와 달리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물론 방식에 있어서는 대화를 통한 이 방식은 고수하고 있습니다는 사실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중국의 태도에 미국의 협조 요구에 대해서 응하지 않겠느냐 이런 쪽의 그 간접적인 우리가 이거 시사점을 좀 이렇게 알 수가 있지 않겠냐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이 미국에 만족할 만대로 협조를 못함에 따라서 네. 지금 군사 문제가 경제와 통상 마찰로 지금 연결되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중국의 그 불법 복제라든가 지적재산권 문제 관련해서 스페셜 301조가 지금 발동된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전가해보도처럼 트럼프 정부 마음대로 행정면허 발전은 슈퍼 301조 발동을 눈앞에 두는 상태이고 네. 그다음에 다음 달에는 미국의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해서 어떤 BHC 법안의 세 가지 요건과 관련없이 환율 조작 문제가 걸려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이라는 커다란 시장을 이렇게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각도에서 네. 보면 사실 중국의 협조의 필요성이 있고 또 미국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중국의 협조를 계속해서 구현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국의 협조가 사실 이렇게 그 미국의 요구를 이렇게 대하지 않을 때는 만족하지 못할 때는 계속해서 이것이 통상과 무역과 경제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앞으로 중간자 입장에서 치면은 우리 입장에서도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한상투 위원님과 함께 북한 핵실험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면서 각국의 반응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사실 북한이 ICBM 발사 이후에 유엔 안보리에서도 제재가 있었습니다. 이번 핵실험 이후에 또 추가적인 제재 수단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데 있어서는 우리가 보면 항상 국제협상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서 일단은 문제를 발생한 국가들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그 맨 처음에 제재가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무시할 때는 더 강하게 이렇게 제시하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실상 국제협상으로 가져갈 때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북한이 또 김정은 체제가 세 가지 아킬레스건, 많은 제재에서 세 가지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외화 조달, 그 다음에 김정은의 어떤 묶어놓는 것, 네. 그 다음에 외화 원유 공급선 예.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지난번에 유엔 안보리의 그 제재에서 보면 북한의 외화 조달에서 사실 매년 무역에서 30억 달러 정도 이렇게 벌어지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 10억 달러만 제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떤 분 그래요? 사실 지금 북한의 6차 핵실험 ICBM에서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 점을 감안해 볼 때 그렇죠. 속 시원하게 30억 달러를 전부 이렇게 제재하지 왜 10억 달러만 하냐 하면 이런 시각의 문제를 저한테 문의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30억 달러를 한꺼번에 조일 경우에는
사실 극한 행동, 전쟁과 같은 이런 쪽에 발생해서 국제사회 모두가 파지티브보다는 네거티브 게임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제재보라는 파지티브보다는 네거티브 게임이 될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게 숨통을 트여주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이 문제가 이렇게 되지 않을 때는 외화 조달의 규모를 좀 자꾸 축소시켜 나가는 동시에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유엔 안보리에서 조철상이라든가 이런 사람 두 사람은 제재 리스트에 들어갔습니다는 김정은은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왜냐하면 김정은이 그 제재가 들어갈 때는 극한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두 번째로 더 강도 있는 조치가 김정은의 국제 제재 리스크에서 금융거래라든가 각종 모든 거래를 해서 국제적으로 미화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네. 볼 때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두 번째 강경 조치다 이렇게 볼때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CNBC의 랭킹 뉴스에서 보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원유 공급선을 좀 차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이거든요. 네. 근데 과거 2014년에 사실상 중국이 3차 핵실험인가요? 그때 이제 정확한 2차인가 3차인지 기억이 모르겠습니다는 아무튼 2013년에 중국이 원유 공급 3일을 차단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때 북한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상태에서는 네. 북한에서 원유 공급선 차단 문제는 북한의 생명줄, 특히 김정은을 비롯해서 권력층이 이렇게 상당히 그 핵심적인 타격 요소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타격이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모든 행동은 아주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예. 외화 공급자들이든 북한의 김정은 제재 리스크에 포함시키는 문제든 아니면 원유 공급선을 차단하는 문제든 네. 왜 그러냐면 극한적으로 갈 때는 김정은 체제도 남을 나라에서 이렇게 핵을 개발하고 ICBM 개발한 상태에서 전쟁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승부에서 이런 쪽에 북한의 제재 목적,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군사 활동을 줄이는 이 네. 목적과 함께 사실 극단 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이런 쪽에 어떻게 보면 오토멀 포인트 절충점을 좀 모색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6차 핵실험 이후에 이 문재인 정부의 북한에 대한 정책 좀 바뀌어야 된다는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제의 그 이렇게 6차 핵실험 이후에 사실 북한 문제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각종 방송에서 나오고 네. 또 저희들도 신문을 만들면서 북한 문제 전문가라는 사람들한테 많이 했었는데요. 네, 거의 모든 사람이 또 가치가 없이 이게 진보냐 보수냐 관계없이 이제는 문재인 정부의 그 이렇게 북한 문제와 관련된 정책 네. 기조도 좀 많이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뭐 아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현 정부의 그 북한과 관련된 정책은 대체로 보면 이렇게 베를린 선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베를린 선언 문제에 있어서는 대화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북한과 관련된 정책의 어떤 기본 바탕은 근본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냐, 현 정부 입장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정확한 현 정부를 두드러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문제 관련해서 남북한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6자 회담일 땐 남북한이 포함돼서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지만 사실 4자 관계일 때는 남북한이 빼지거든요. 예.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보면 이 남북한 당사국 문제이긴 하지만 국제적으로 보면 오히려 주변 국가의 입장이 더 중요한 입장이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특히 이번에 그 북한 문제 관련해서 핵심 키를 갖고 있는 사자 관계에서 핵심 키를 갖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한기 중간자 입장이라거든요. 어디 하나든 외면할 수 없고 어디 하나든 다 일방적으로 다가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미국과 전통적 우만 관계를 더 돈독히 할 때는 지금 경제 관계에서는 중국의 사드 배치에서 우리가 피해를 받는 것처럼 오히려 중국의 경제 관계는 더 미국보다 높아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현 정부가 이렇게 취할 수 있는 정책 수단, 대북 정책 수단은 상당히 극히 제한돼 있다 하는 이런 측면이 지금 현 정부가 당면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모든 강경한 입장을 취하더라도 사실 그동안 사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이라든가 ICBM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요. 우리가 강경 대응하면 그 정도의 능력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뭐든지 협상이라는 건 그렇지 네. 않습니까? 이 북한 문제 전문가도 강경한 입장으로 자꾸 얘기하는데요. 물론 기조 자체는 했습니다. 우리가 강경한 입장으로 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 있느냐 하는 측면이 문제가 되거든요. 말만 하면 안 되거든요. 어제 공통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해야 되는데요. 강경한 입장에서 우리가 실효적 수단이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아무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 현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는
베를린 입장에서 대화를 고수할 때는 지금은 6차 핵실험, ICM 문제, 영공상까지 하는 측면에서는 국제적으로 보면 한국에 대해서 남한에 대해서 코리아 패스 문제는 굉장히 심해질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이미 6차 핵실험, 강도 있는 5차 핵실험 10배 해당되는 그리고 ICM에서 탄도미사일까지 일본 영공을 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또 직접적으로 대응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네. 한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대화 문제를 고수할 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코리아 패싱 문제는 굉장히 앞으로 심화될 것이다. 우리 문제에서 거의 고려치 않을 것이다. 하는 점에 있어서는 강경한 그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그래 두 가지 측면. 그래서 강경한 입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지금까지 있을 수 있는 데서 가장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입장을 네,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새벽에 방송 전에 이게 방송을 담당하는 이 이봉익 이렇게 부장께서 저한테 이 문제는 꼭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우리도 미사일 통해서 이 미사일의 대응 체제에서 종전에 볼 수 없었던 강경한 그 대응으로 나오는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도 사드 배치도 이렇게 많은 논란이 있었으면 전격적으로 사드 배치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전술핵 배치 문제 이런 문제도 지금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주고 네. 또 갖고 있는 것도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사실상 어떤 한계점을 좀 해서 그 한계점을 인정해야 정부와 국민들이 합치가 돼서 이런 문제에 강경한 입장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중에서 가장 큰 힘은 국민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럼요. 국민 입장에서 보면 예. 아까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중대한 사건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자학적 위험에 대해서 이렇게 증시 입장에서는 올라갈 겁니다. 이런 쪽의 시각들을 갖고 있으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한 대로 네. 국민들 입장에서 인식을 명확히 해서 똘똘 묻혀서 대통령이 똘똘 묻혀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대승 단계에서 이것은 해결해야 된다. 이 증시 문제에서 이렇게 뭐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문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문제는요, 오늘부터 열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입니다. 아무래도 이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가장 좀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예. 이제 지금 이 방송이 끝나면 정부 입장에서 정부의 정전에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대응체제에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도 네. 금융과 관련된 사람이 어제 보통 이런 회담을 했을 때에는 차관급인데요.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장관급들이 이렇게 예. 나와서 무게 경정을 해서 우리 정부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우리 내부의 문제는 내부의 증시라든가 금융시장은 우리 국민들이 앞서 말씀드린 똘똘 뭉쳐서 이 문제를 하면 피해를 최소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융시장의 우리 국민들의 문제는 우리 국민의 태도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아시면 똘똘 뭉쳐서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사실 우리 내부 문제는 우리 자세다. 그러면 우리와 관련이 없는 외국인 문제거든요. 근데 외국인 문제는 아시겠습니다는 종전과 다른 것은 ICM 발사, 6차 핵실험 이렇게 상태 이 문제에 대해 이례적 관심으로 왜냐 이 지정학적 위험이라 하지만 저는 지정학적 위험은 지오포리티컬 리스크가 아니라 지금 글로벌 리스크거든요. 예. 글로벌 리스크이기 때문에 외국 입장에서는 뭐 한국에 대해서 투자 관점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국민들의 어떤 타격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 자신의 고객의 어떤 재산, 자기 목적의 수익 이런 객관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외국인의 문제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평도 사건이나 비교하고 천안 사건을 비교하고 아까 과거에는 이렇게 지정학적 위험은 올라갑니다 하는 이런 시각에서 이런 쪽의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요. 이런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도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더구나 외국인들은 목표 수익률을 다 채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난달 7월 중순 이후부터 벌써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 한 3조 5천억에 달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장관급이라든가 관련된 정책 당국에서 잘 이렇게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는 특히 외국인 또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시각 이렇게 6차 핵실험 ICM 발사의 한국에 대한 해외 시각이 흐트러진 점을 감안해 볼 때 사실 국제사에서 이제는 한국이 한국 경제의 아이를 활동, 한국 경제의 이러한 상황을 알리는 이러한 모습은 좀 문재인 정부에서도 좀 국제금융시장에 좀 지금이라도 급파해서 그렇습니다. 한국 경제를 좀 알리는 예. 이런 외국인의 문제가 되니까 네. 이런 문제를 좀 알리는 노력과 함께 오늘 이렇게 안정대책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문제, 해외 시각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고요.
그다음에 우리 내부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최소를 이 상태에서 우리만 살겠다, 우리 나만 살겠다, 우리 국민들이 서로가 나만 살겠다 하면 안 미칠 것도 그만큼 충격을 많이 미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러한 사태에서 안이하게 이 사태가 이틀 후에 납니다. 대세상수나 떠들고 원달러 환율 급락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국민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경험이 되거든요. 그러면 문제 심각성을 하고 이걸 과거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과거대로 갑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6차 핵실험 문제는 5차 핵실험에 비해서 10배나 강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보면 과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분석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이 어느 때보다 똘똘 뭉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북핵 관련 이슈를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